도둑년!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말이 마당을 가로질러 퍼져 나가던 순간 연희는 두 손을 마주 쥔 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눈물도 그 어떤 것도 꺼낼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홍 씨의 목소리는 온 동네가 다 들을 만큼 높았고 손가락은 연희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습니다. 훔치지 않았습니다. 손댄 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의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 집에서 홍 씨의 말은 곧 진실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남편의 의복을 손질하던 사람이 단 하루아침에 도둑이 되어 문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꾸민 홍 씨는 훗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연희가 성준의 집에 발을 들인 것은 25의 봄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가마에서 내리던 날,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시어머니 홍 씨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홍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으면서 입술만 올라가 있는 그 미소를 연희는 나중에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만 그날의 연희는 그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홍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희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본 뒤 몸을 돌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연희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바비뜸을 들이는 사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잔을 올리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의 방을 쓸고 닦는 일이 모두 연희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몸종 하나 없는 살림이었지만 연희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해냈습니다. 타고난 성품이 그러했고 또 이것이 자신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의 눈에 연희는 늘 부족했습니다. 밥이 왜 이리 질어? 쌀을 제대로 씻지도 않은 게냐? 빨래에 아직 비린내가 난다. 내 코가 막혔느냐 아니면 일부러 이러는 게냐? 방을 닦았다는 게 이게 다냐? 귀퉁이를 봐라, 귀퉁이를. 홍 씨의 트집은 날이 갈수록 세졌습니다. 연희가 무엇을 해도 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 그 다음은 빨래, 그 다음은 말투, 그 다음은 걸음걸이였습니다. 연희는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쳤고, 고칠 것이 없는 것도 고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홍 씨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침이 아니었습니다. 홍 씨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성준은 어머니를 깊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홍 씨 혼자 자신을 키웠다는 것을 알기에 성준은 어머니의 말이라면 두말 없이 따랐습니다. 연희가 억울한 눈빛을 보내어도 성준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느 쪽 손도 잡지 못하는 사람, 그게 성준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그런 줄 알아. 그것이 성준이 연희에게 건넬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홍 씨에게는 아들 하나가 전부였고 그 아들의 재산이 곧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성준이 물려받은 논밭은 제법 넓었습니다.
선대에서 갖고 온 것들이었고 성준이 또 부지런히 불려온 것들이었습니다. 홍 씨의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식을 낳고 며느리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 집 살림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희가 이 집에 있어선 안 되었습니다. 연희가 시집 온 지 2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연희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고 홍 씨는 그것을 또 다른 트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홍 씨가 진짜 노리는 것은 자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워낙 야무지고 살뜰하게 살림을 꾸려 성준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것이 홍 씨의 속을 갉아먹었습니다. 아들이 연희를 아끼는 눈빛, 연희가 아들 곁에 단단히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 홍 씨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홍 씨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바깥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결심이 선 사람의 눈이란 흔히 그런 법입니다. 뜨겁지 않고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홍 씨는 일어나 농을 열었습니다. 그 안쪽 깊숙이 손을 뻗어 오래된 천 조각에 쌓인 놀이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빛이 도는 나비 놀이개였습니다. 선대 며느리가 남긴 것이었고 값이 꽤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희의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년이 훔쳤지. 어디 발뺌할 테냐. 홍 씨의 목소리가 안채를 찢고 나오던 그 순간 연희는 무릎을 꿇은 채 2손을 바닥에 짚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장독대를 정리하고 막 부엌으로 들어서려던 참이었는데 홍 씨가 갑자기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나와 연희의 팔목을 잡아챘습니다. 어찌나 세게 쥐었던지 나중에 그 자리에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홍 씨의 손에는 빛이 나비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느냐? 내년 방 이부자리 밑에서 나왔다. 내가 직접 찾아냈어. 연희는 그 놀이개를 처음 보았습니다. 생전 본 적도 손댄 적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홍 씨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눈이었고 목소리는 동네 끝까지 닿을 만큼 높았습니다. 이웃집 담 너머로 사람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연희가 한 마디를 꺼내기도 전에 다시 소리쳤습니다. 말도 못하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지. 억울함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눌려버리는 느낌. 연희는 2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지만 흘리지 않으려 이를 깨물었습니다. 울면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울면 홍 씨는 죄가 들켜서 운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성준이 달려왔습니다. 연희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라면 자신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사람이라면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쯤은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성준 서방, 저는 이 놀이개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 방에 있었다 하시지만 저는 정말 어미가 직접 찾으셨다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연희를 보는 눈빛에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희에게는 홍 씨의 고함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큼은 자신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홍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을 뒤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뒤지는 척을 했습니다. 광 안쪽 항아리 뒤에서 부엌 찬장 구석에서 연희가 자주 드나드는 자리마다 무언가를 발견해냈습니다. 엽전 몇 입, 작은 은비녀 하나, 배 한 자락.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었지만 홍 씨는 그것들을 마당 한가운데 늘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조금씩 조금씩 빼돌린 게야. 얼마나 됐을꼬. 연희는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자기 손으로 가져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홍 씨가 심어놓은 것이라고 말한들 누가 며느리 편을 들겠습니까? 이 집에서 홍 씨의 말은 곧 사실이었고 성준은 이미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준이 연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그가 무언가를 물어봐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진짜로 그랬느냐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자신은 믿고 싶다고 그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준은 문 앞에 선 채 오래 침묵하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 이 집을 나가는 것이 좋겠어.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해명도, 눈물도, 호소도 아무것도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집이 연희에게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니라 안개처럼 내려앉는 가는 비였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이 스몄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혼수 중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홍 씨는 안채 처마 아래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보내면서도 배웅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성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대문을 나서기 전에 딱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어가는 기와 지붕, 홍 씨가 서 있는 처마, 그리고 굳게 닫힌 성준의 방 창호지. 연희는 그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장면을, 이 느낌을 훗날 자신이 다시 흔들릴 때 꺼내볼 수 있도록. 발이 진창에 빠지면서도 연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아는 얼굴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와 그 안에 든 바느질 도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빗속에서 연희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홍 씨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마침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이 살림이, 이 아들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들여보낼 다음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그러니 알아서 처신하세요. 홍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미처 내려놓지도 못했습니다.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금화는 다시 한 번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웃는 얼굴을 거두지도 않은 채로. 그 웃음이 홍 씨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며 소리치는 것보다 웃으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홍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집 안으로 들인 것인지를. 금화가 이 집에 발을 들인 것은 연희가 쫓겨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홍 씨가 직접 발품을 팔아 골라온 혼처였습니다. 집안은 변변치 않았지만 금화의 외모가 반반하고 무엇보다 홍 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머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홍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희처럼 야무지게 살림을 꾸려 아들의 신임을 얻는 며느리 말고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며느리가 필요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금화는 단아하게 차려입고 홍 씨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준도 흡족해 보였습니다. 홍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화는 혼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달랐습니다. 아침 밥상은 늦었고 차는 성의 없이 올라왔습니다. 홍 씨가 부엌에 들어가 보면 금화는 아궁이 앞에 앉아 있기는 했는데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멍하니 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 씨가 기침 소리를 내며 들어서도 금화는 고개를 돌릴 뿐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밥이 왜 아직이냐? 좀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대꾸가 돌아왔습니다. 홍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이라면 벌써 죄송합니다. 금방 올리겠습니다를 3번은 말하고 부산하게 움직였을 텐데 금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홍 씨는 그날 그것을 그냥 넘겼습니다. 새댁이니 아직 손에 익지 않았을 거라 며칠 지나면 자리를 잡겠거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금화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대놓고 변해갔습니다. 빨래는 며칠씩 밀렸고 홍 씨의 방은 연희가 있을 때와 비교하면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밥상에 국이 빠지는 날도 있었고 올라온 찬이라곤 간도 제대로 안 된 나물 두어 가지가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홍 씨가 한마디 하면 금화는 얼굴에 불쾌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대충 대꾸했습니다. 성주는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성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갈등 자체를 피하고 싶어 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않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 사실을 이제 와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희를 내칠 때는 아들의 그 성품이 편리했는데 이제 그 성품이 자신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금화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홍 씨가 살림 곳간의 열쇠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대대로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열쇠였고 연희에게도 끝까지 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화는 혼례를 치르고 나서 어느 날 슬쩍 그 열쇠를 자기 놀이개 꾸러미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홍 씨가 찾아보니 없어서 금화에게 물으니 금화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살림은 제가 할 테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꽃간 열쇠요. 이제 제가 맡겠다고요. 홍 씨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열쇠는 단순한 쇠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살림의 주도권이었고 홍 씨가 수십 년을 쥐어온 것이었습니다. 연희에게도 빼앗길까봐 그토록 단단히 틀어쥐었던 것을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금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당장 내놓지 못하느냐? 홍 씨가 소리쳤습니다.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 씨를 마주보며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그러니 알아서 처신하세요. 홍 씨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말을 가장 많이 해온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말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구분도 되지 않는 감각이 가슴 안을 채웠습니다. 금화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꽃가는 금화가 열쇠를 쥐고 드나들었고 홍 씨가 들어가려 하면 금화가 먼저 앞을 막았습니다. 밥상도 예전만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홍 씨 앞에 놓이는 것은 점점 줄어들었고 성준과 금화의 밥상은 따로 차려졌습니다. 홍 씨가 성준에게 하소연을 해도 성준은 어머니가 연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홍 씨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워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비 오는 날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 집을 나서던 연희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우침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홍 씨는 아직은 분하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것이, 자신이 연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오늘까지입니다. 금화의 목소리에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홍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을 살아온 집, 남편을 묻고 아들을 키워온 집, 이 마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그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골라들인 며느리의 입에서. 홍 씨의 두 다리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화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금화가 이 집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꽃간 열쇠를 쥔 뒤부터 금화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움직였습니다. 쌀이 줄고 포목이 줄고 홍 씨가 아끼던 그릇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홍 씨가 이상함을 느끼고 따져 물으면 금화는 살림에 쓴 것이라 했고 성주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금화에게는 홍씨도 성준도 몰랐던 바깥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화가 혼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내였는데 금화는 그 사람과 내통하여 이 집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논문서가 사라지고 밭 한 떼기의 이름이 바뀌고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이 어느 날 밤 사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성준이 뒤늦게 이상함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성준이 따져 묻자 금화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찌나 그럴듯했던지 성준은 또 한 번 주저앉았습니다. 금화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한다고, 이 집에서 숨이 막힌다고, 살기 위해 나갈 곳을 마련해 둔 것뿐이라고. 성준은 그 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그랬듯 이번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 금화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집문서가 문제였습니다. 홍 씨가 아들 명의로 된 집문서가 그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금화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잠든 어느 밤 금화는 농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성준의 농 안에 있어야 할 문서는 없었습니다. 금화는 그것이 없어진 것도 며칠 동안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홍 씨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서를 들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이 집이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금화는 그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려 나가고 없었습니다. 성준은 넋을 잃은 채 마당에 서 있었고 홍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며칠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준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었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성준은 결국 먼 친척 집으로 몸을 의탁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갈 형편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성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도 미안함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렇게 빈집 마당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마지막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연희가 쫓겨나던 날 들고 나갔던 것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홍 씨는 그 사실을 보따리를 싸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인지 두려움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찬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이 길 양쪽으로 서 있었고 하늘은 낮고 흐렸습니다. 홍 씨는 한 걸음을 내딛고 멈췄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담 너머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허리를 고추 세우고 못 본 척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력도 없었습니다. 홍 씨는 그냥 걸었습니다.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모르면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가 풀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홍 씨는 길가 돌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가 뼈 속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에 연희의 얼굴이 떠오른 것이 비 오던 날 아침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서던 연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처마 아래서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던 자신의 얼굴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홍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홍 씨 자신도 놀랐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 위에서 차가운 바람 속에서 갈 곳도 없이 보따리를 쥐고 앉아 있자니 외면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연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놀이개를 심은 것도 엽전을 숨겨둔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에야 이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야 홍 씨의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홍 씨는 오랫동안 울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은 약한 사람이 흘리는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르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늘이 더 낮아졌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홍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기도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자신을 받아줄 곳이 단 한 곳이라도 있을지 그 생각이 보따리를 쥔 손을 더 떨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홍 씨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이었습니다. 하늘이 빙글 돌고 빗방울이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쓰러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것이 그대로 옆으로 기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보따리는 품 안에 꼭 끌어안긴 채였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초점을 모아서야 홍 씨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연희였습니다. 홍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크게 떠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홍 씨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홍 씨의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이 홍 씨의 등을 받쳤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홍 씨는 그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낯설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연희가 이 길을 지나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홍 씨 집에서 쫓겨난 뒤 연희는 한 달을 허덕이다 읍내 어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았던 연희는 삭바느질로 끼니를 이었고 반년이 지나면서 작은 초가집 하나를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제 손으로 일구는 삶이었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다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연희의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모른 척할 수 있었습니다. 지나쳐도 아무도 연희를 나무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여길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연희가 홍 씨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쳐 버리기에는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토록 위세당당하던 홍 씨가 지금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빗속에 쓰러진 노인이었습니다. 연희는 홍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홍 씨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기력도 없었거니와 이 손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홍 씨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집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딸린 아담하다 못해 좁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고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다운 공간이었습니다. 홍 씨는 연희가 이끄는 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젖은 옷이 방바닥에 물기를 남겼습니다. 연희는 마른 천을 가져와 홍 씨의 얼굴과 손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 무언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홍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솥이 달궈지는 소리, 무언가를 썰고 넣는 소리. 오래전에 들어본 소리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이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서 뒤척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소리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에 깍두기 조금, 나물 한 가지. 그러나 따끈했고 김이 올랐습니다. 홍 씨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세요. 시식기 전에. 연희는 그 말만 했습니다. 원망도 비꼼도 아무것도 없이. 홍 씨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로 호소했다면 차라리 버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희는 그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앞에서 홍 씨의 것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에 기운이 조금 돌았습니다. 홍 씨는 두어 숟가락을 더 떴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으며 오래 막혀 있던 것이 마침내 터지듯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지붕 위로 흘렀습니다. 연희는 상을 물리며 홍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홍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흘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불쌍해서 난 눈물이었다면 지금 이것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홍 씨 자신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겠지만 이번 눈물은 자신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버린 적 없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래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홍 씨를 자신의 집에 들였습니다. 좁은 방을 나누었고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홍 씨는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연희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상을 차리는 연희를 보며 홍 씨는 이것이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매일 벌어지던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얼마나 함부로 여겼는지를. 홍 씨는 어느 날 아침 연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부싯돌을 쥐었습니다. 손이 서툴렀습니다. 불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홍 씨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딪혔습니다. 연희가 부엌으로 들어서다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홍 씨가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 없이 홍 씨 곁에 앉아 함께 불을 지폈습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퍼졌습니다. 쫓아낸 며느리를 품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쫓겨난 며느리에게 거두어진 시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이야기를 전하며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남을 내쫓은 자는 결국 스스로 쫓겨나고 남을 품은 자는 끝내 사람을 얻는다고. 연희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릅니다. 연희는 그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불을 지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는 사람이 하나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아직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